결국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 호주, 영국을 모두 경험한 금발의 우크라이나 여성의 결정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테리나 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국적은 한국.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은 영국 런던이에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7살 때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엄마와 함께 제주도로 오게 되었죠. 엄마는 늘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 만난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시면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필 그날이 제 생일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축하받고 있는데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전학생이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렇다 보니 오직 어떤 시간보다도 수학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았으니까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나 한국에서나 변함이 없었죠. 수업 시간은 대부분 긴 고문과도 같았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웃을 때도 왜 웃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받으며 어떤 음식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매운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웃을까봐 참았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야 했는지, 내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붓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못하면 너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한러 사전과 공책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들은 모든 단어를 적어두고 집에 와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단어를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복습했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른 발음, 문법 그리고 한자까지.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제 필수품은 항상 2가지였죠. 작은 한러 사전과 얇은 공책이었어요. 이 둘은 언제나 제 가방 속에 있었고 교실에서도 책상 위에 항상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선생님의 지시, 심지어 학교 방송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겐 배움의 기회였어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들을 때마다 재빨리 공책에 적었죠. 발음은 우크라이나어로, 의미는 나중에 사전으로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교 후엔 그날 적은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서 찾아 의미를 적고 외웠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개의 새로운 단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그것들에 압도되곤 했습니다. 의붓아버지께서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한국어를 연습해 주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모아온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과 사용법을 알려주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카테리나, 말을 못하면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다를 떨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어느 날 옆자리 여자아이가 제게 김치를 건네며 무언가를 물었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 아이는 손짓으로 맛있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어로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김치, 맛있다라는 단어를 공책에 적어 넣었죠.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용기를 준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서 TV를 볼 때도 새로운 표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재빨리 공책에 적었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감기가 감기다의 명사형이 아니라 질병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한국어 지식이 쌓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수업 내용을 70%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발표 수업에서 손을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해냈죠. 발표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정말 잘했어, 카테리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 공책은 어느새 3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을 다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동안 제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처음 공책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 인사말이 적혀 있었지만 세 번째 공책에는 속담과 관용 표현까지 적혀 있었죠.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단어를 적었던 그 작은 공책들이 제 한국 생활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었죠. 외모 때문에 저는 항상 튀는 존재였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해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제 모습은 여전히 저를 외국인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교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도 선생님들은 유독 저를 자주 호명하셨어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여럿 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유독 저만 지적하셨죠. 카테리나, 우리나라 수업 방식이 너무 지루한가 보구나 라는 말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영화관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가까이 앉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잘못 태어난 걸까? 사춘기와 맞물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에서 자랐지만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의 기억은 희미하다는 모순. 저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선생님들은 역시 외국인이라 머리가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저를 다른 존재로 분류하는 말이었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외국인이니까 유리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한국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점점 짓눌렀어요. 의붓아버지는 제 고민을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저녁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카테리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느껴졌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한 제안을 하셨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도망치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제게 필요한 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7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호주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답답함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내리던 날 습한 공기와 함께 이국적인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호주의 하늘은 제주도보다 더 넓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아 출신,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이었죠. 그들에게 문화적 차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첫 등교 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마구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등교 경험이 떠올라 불안했죠.
하지만 시드니의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께서 밝게 웃으며 저를 전체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쪽은 카테리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대요. 정말 흥미롭죠? 모두 카테리나를 환영해 주세요. 학생들은 저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를 이방인으로 구분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배경과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음식은 어때? 한국에서는 어떤 음악이 인기 있어? 세계 언어를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처음으로 제 다문화적 배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업 방식도 달랐어요.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에서 저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우크라이나, 한국어,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을 대단하게 여겼죠. 호주 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독립심도 키워주었어요. 제 빨래는 제가 직접 세탁했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면접조차 어려웠는데, 호주에서는 제 다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제가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혼자서 생활하는 것.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한국에서 겪었던 소외감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의 어려움은 성장통이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죠. 호주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였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고 그 누구도 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학교 다문화 축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했을 때예요. 제가 준비한 한복을 입고 김밥을 나눠주며 한국 문화를 설명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중문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독특한 경험이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어울리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다른 점이 결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홈스테이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카테리나, 내가 갖고 있는 다문화적 경험은 값진 선물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잘못된 존재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호주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서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죠. 호주에서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시드니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제게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간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한 후 저는 영국으로의 편입을 결심했어요. 런던의 명문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원해보기로 했죠. 한국에서 자랐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면접 과정에서 저의 다문화적 배경과 세계 국어 능력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고 감사하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의 활기와 다양성에 압도되었어요. 거리마다 다른 언어가 들려오고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대학 수업은 도전적이었어요.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 저는 항상 제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했고 깊이 있는 분석력이 요구되었죠. 때로는 영어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생활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외로움과 향수병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가 라면과 김치를 사서 요리를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 의지하기도 했어요. 대학 생활 중 큰 전환점은 국제학생단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제 경험이 다른 해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단체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저는 한국 문화의 날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는 인기 최고였고 K-팝 커버 댄스는 영국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런던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세계적인 문화 행사, 다국적 기업에서의 인턴십. 모든 경험이 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학부를 마친 후에는 같은 대학의 글로벌 마케팅 석사 과정에 지원에 합격했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제 배경을 최대한 활용한 주제였죠.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 놀라웠어요. 지도 교수님은 제 논문에 높은 평가를 주셨고 한국 기업에 관한 저의 통찰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국적을 한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도 있었고 호주 시민권도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저는 한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성장한 곳이고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형성한 나라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경험을 하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게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발달된 인프라, 높은 안전성도 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영국과 호주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도 경험해봤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공공교통, 인터넷 속도, 배달 서비스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한국은 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저는 런던의 남아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동유럽 시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제 배경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저는 제 여권에 찍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특별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한국인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호주와 영국에서 공부하며 일했지만 제 마음속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카테리나 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어요.